(6월 17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5.6으로 집계되면서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5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깜짝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한 주간 6.2% 급락했습니다. 유로 급락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중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축소 세부안은 7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안전자산 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내년 국방 예산 편성을 개시한 가운데 무인기와 차세대 호위함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5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ARM이 나스닥 100에 편입된 반면 시리우스 XM은 퇴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재입니다. FOMC와 CPI라는 대형 이벤트를 소화한 미국 증시,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지 시간 18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실업률이 4%까지 오른 상황에서 경기 둔화나 침체 징후가 없을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날도 1.7%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콤도 상승 랠리에 이어가면서 3% 급등했고 또 어도비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14% 이상 치솟았습니다. 반면 주주 총회 이벤트를 마친 테슬라는 2%가량 밀려나면서 $180 아래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서영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나스닥 일중 살펴보시면 숨 고르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AI 관련 호재로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5.6으로 집계되며 7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고 연준위원회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S&P 500과 다우지수는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 막판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2포인트가량 소폭 밀렸지만 5,400선은 지켰고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한 38,500선 나타낸 가운데 빅스지수는 6% 급등하며 12선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금요일장 10년물 국채금리는 4.2%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4.6%대에서 움직였는데요. 금요일장 10년물 국채금리는 4.22%, 2년물 국채금리는 4.71%에 거래 마쳤습니다. 올해 1회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연준과 달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후퇴할 걸로 보면서 엇박자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1회 인하를 전망했지만 5월 CPI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정책 결정문이나 기자회견에서 9월 인하를 배제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예상대로 고용이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했고요. 시티는 완만한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는 나라별 통화 정책과 부양책을 소화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0.24% 올랐는데요. 장중 39,000선을 넘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 내용은 환율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장중 무거운 흐름 보였는데요. 서방의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경계감에 하락했으나 장 후반 정부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3거래 연속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대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한 영향이 지속된 건데요. 닥스 지수 1.4%가량 밀렸고요. 런던 증시도 0.21% 하락 마감했습니다. 꺄크 지수는 최악의 일주일을 보내며 2.7% 가까이 내리막길 걸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6% 이상 급락하며 한화 약 222조 원 넘게 증발했고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은 환율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프랑스발 정치 불안이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 패배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대권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로화에 이어 파운드화까지 약세가 심화되고 있고요. 유럽의 신용 위험까지 높이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도 1,380원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현재 0에서 0.1%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 매월 6조 엔 수준이던 장기국채 매입 규모는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회의 때까지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시장 참가자 의견을 확인해 다음 회의에서 감액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감액 계획을 기다리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58엔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니케이는 너무 신중한 일본은행의 태도에 엔화 매도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 달부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도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가와 종가, 장중 고가와 저가 환율도 연장된 거래 시간 기준으로 제공하되 현 종가 환율과 매매 기준율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금요일장 달러 인덱스는 105선 중반 가리켰고요. 원달러 환율은 1,379원에 마무리했는데요. 역외 환율에서는 1,081원 부근 나타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7엔 중반대, 위안달러 환율은 7위안 초반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특징조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특징주와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섹터는 필수 소비재,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테슬라 주주총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주총 결과 최대 560억 달러 규모의 성과 보상을 하기로 한 결정을 재승인하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는데요. 머스크는 이후 주총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발언들도 살짝 정리해보면요. 머스크는 향후 옵티머스 상용화에 힘입어 회사 시총이 25조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의 절반 이상 가치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는 중국 내 출시를 위해 테슬라 차량 10대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전기차가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테슬라가 몇 년 동안 실질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목표가를 1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금요일장에선 2.44% 빠졌습니다. 한편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질주는 막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거타이 준한증권의 애널리스트 우샤오페이에 따르면 되려 EU의 발표가 보조금 조사를 기다리던 업계에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불균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업체마다 입는 타격은 다르겠지만 비아디의 순수 전기 세단 C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 3보다 25%의 비용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아디는 금요일에 0.78% 약보합권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MS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윈도우 리콜 기능 출시를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블로그를 통해 코파일럿 플러스 PC 사용자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대신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에서 프리뷰에 한해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MS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새 데이터 센터에 71억 6천만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아마존도 이곳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57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요일에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는 오픈 AI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회사의 지배 구조를 비영리 이사회가 통제하지 않는 영리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는 유럽연합이 지난 3월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디지털 시장법 이후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앱스토어 내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수료 부과 없이 앱 개발자가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뿐 아니라 메타와 알파벳도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금요일장에선 약보합권의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했던 어도비 보겠습니다. 어도비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라인 CEO는 AI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과 혁신적인 제품 제공은 확장된 고객층을 유치하고 기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은 어도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에 2020년 이후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14.5% 급등했습니다. 앞서 호실적 발표와 함께 10대1 주식 분할 계획도 전한 브로드컴은 금요일에 3% 넘게 올랐습니다. 암홀딩스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나스닥에 따르면 오는 24일 거래 시작 전 위성 라디오 방송업체 시리우스 XM 홀딩스를 대신해 편입될 예정입니다. 교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리우스의 시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이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암홀딩스는 금요일장에선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델도 잠시 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이클 델 CEO가 570만 주를 매각하자 델 금요일장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카드회사 소식 알아볼 텐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의 신용 및 직불카드 수수료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두 회사가 과도한 교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들이 더 저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두 회사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뉴욕 법원은 협상 거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회사 모두 주가는 소폭 밀렸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보잉과 에어버스가 비행기에 위조 티타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티타늄의 부식으로 인한 작은 구멍들이 발견된 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잉이 공급업체에 737 제트기 제품군의 주요 생산 일정을 3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잉 이러한 소식에 금요일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치폴레는 50대1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8일 기준의 주주들이 25일 거래 마감 후 보유 주식 한 주당 49주를 추가로 얻게 되고요. 26일부터 주식 분할된 상태로 거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TD 코엔의 애널리스트들은 치폴레의 기업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다른 동종업계보다 긍정적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보유하고 목표가도 3,500에서 3,6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치폴레 금요일장에선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혼조세 나타낸 가운데 3대 지수 ETF도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는 엑셀K 기술주 ETF가 0.37% 정도로 가장 잘 갔고요. 반대로 엑셀라이 산업주 ETF는 1%대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자재 마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65.6으로 집계되며 7개월 내 최저치로 나왔죠. 국제유가는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WTI는 0.17% 하락하며 78달러 중반대, 브렌트유는 82달러 중반대에 안착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재고량 증대의 기인은 2%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연준의 향방을 두고 각 원자재 품목에서는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 대두, 옥수수, 밀은 달러 인덱스의 재상승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대부분 내림세를 연출한 반면 주요 금속 선물들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며 상당 부분 상승불을 켰습니다. 금과 은 선물이 1%, 팔라듐 선물도 1%, 백금과 구리 선물도 0.34% 정도 올랐고요. 반면 알루미늄 선물은 1% 정도 낮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ETF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 피지컬 골드 앤 실버 트러스트 ETF, 티커명 CEF입니다. 66%의 금 그리고 34%의 은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들을 두루두루 추종하는 기타 상품들과는 달리 자산 전부를 캐나다 왕립 조폐국에 있는 금과 은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투자금을 실물 금이나 은으로 배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낮아지며 미국의 고물가 둔화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금과 은 선물도 1% 넘게 강세 보였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또 지금은 다시 상승하고는 있지만 달러 인덱스도 지난 목요일장 내내 하락했던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난 18개월간 이어왔던 금 매입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최근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물가 완화 지표에 따른 호재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며 이내 단기적인 조정에서 멈췄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의 소비 심리 악화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되며 이날 금값을 한 번 더 지지해줬습니다. 다만 FX 스트리트는 금 선물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45로 5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약세장의 확률이 잔존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CNBC 역시 6월 FOMC 회의를 통해 연준의 매파 기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 전환이 됐고 이에 따라 금과 은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FX 스트리트는 금 선물의 1, 2차 저항선을 각각 2,387달러 그리고 2,400달러로 내다봤고요. 반대로 1, 2차 지지선은 각각 2,277달러 그리고 2,222달러라고 했습니다. 만약 금 선물이 2,222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2,160달러에서 2,17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 각 구간의 지지와 저항 여부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 선물도 이날은 반등했지만 지난 6일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요한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30달러도 하회했는데요. FX 스트리트는 은 선물에 대한 1, 2차 저항선을 각각 30달러 그리고 32달러 51센트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1, 2차 지지선은 28달러 74센트 그리고 27달러 19센트라고 했습니다. 27달러마저 붕괴된다면 그 다음은 26달러 40센트 부근까지 크게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iShares MSCI 프랑스 ETF 티커명 EWQ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불안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주간 기준 6.2%나 하락하며 재작년 3월 이후 최저의 한 주로 기록이 됐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전격 결정하며 이 같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극우 정당의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총선으로 극우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실패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프랑스발 리스크가 마치 영국 브렉시트 사태급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주식시장에서는 약 1,500억 유로의 시총이 증발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연합과 좌파연합이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있어 국가 부채가 급등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인 크레디트 아그리콜,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등의 주가가 10%대 폭락했습니다. 프랑스를 넘어 유럽 증시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17개국의 주요 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탁스 지수도 한 주간 2.3%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 주로 보고가 됐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하며 당분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제금리 간 격차도 0.82%포인트까지 벌어지며 201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특히 현재 가장 약한 프랑스 국채를 매도한 영향입니다. 유로화 가치도 1달러당 0.94유로까지 치솟으며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고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역시 1달러당 0.78파운드까지 밀려났습니다.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는 아직 관련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에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정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G7 정상회의가 현재 시간으로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G7 정상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초로 참석했고 인도의 모디 총리와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참여해 세계 정세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화두가 된 소식입니다.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지원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G7 국가에 동결된 러시아 국영자산 3천억 달러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약 69조 원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이 참여할 뿐 유럽연합은 당분간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모든 회원국이 대출 지원에 참여한다고 밝혀 유럽 내에서의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를 두고 서방의 정치 분열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우려스러웠는데 이번 계기로 이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궁극적으로 나토 가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판 마셜 플랜을 개발하자고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유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10년 기간의 장기적인 양자 안보 협정도 맺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라고 CNN이 분석했는데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러시아에 물자를 제공하는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파리올림픽 휴전 제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하는 방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었는데요. 당시 양국은 서로가 이를 재무장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거부했었습니다. 잠시 프랑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극우 정당이 이번에도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치권 변수로 깍그 지수는 지난주 6% 넘게 급락하며 약 222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스위스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개막 하루 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 또한 포기한다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양국 갈등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양국의 전쟁을 규탄하며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과 아조프 해양 통제권을 돌려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당사자의 참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57개국 정상들이 모였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불참하고 중국 또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금 모금 행사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신 참석했는데요. 또 인도와 브라질 등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은 공동 성명문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러시아는 평화회의가 열리는 도중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의 한 마을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외신에서도 이 회의는 결국 러시아의 목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을 총 28차례 언급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요. G7 정상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을 유지하게 만든다며 러시아를 위해 계속해서 군사 물품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무역 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펼치겠다는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의 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반도체 연락 그룹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을 악의적인 적대 세력으로 묘사했다고 평가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G7 정상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분노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고 성명문 배경을 해석했습니다. G7 정상회의 하루 전날에는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중국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금융기관, 즉 중국의 지역은행에도 제재를 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G7 국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사용 등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경고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진과 모든 인질의 석방, 또 두 국가 해법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AI의 위험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이주민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서방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G7 정상회의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7을 G9으로 확대해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켜야 한다는 광고를 했는데 과연 다음 회의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한경 Global Market.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마켓워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5.6으로 집계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빠지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시사를 했고 또 시카고 연은 총재는 5월 CPI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금 제 기억으로 한 3개월째 하락 중인데요.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와 같이 전해주시죠. 네, 미시간대가 집계한 6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65.6을 나타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건 물론이고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지수를 측정하는 지표는 2022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치 역시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조사국의 조앤 슈 이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가계소득의 성장 둔화가 반영되며 개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발표됐는데요.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평균 3.3%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직전월의 3.0%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가계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의 5월 수입 물가도 공개됐는데요. 작년 말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마켓워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추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지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도 수입 물가는 여전히 0.3%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급등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소폭 기여했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수입 가격과 수출 가격 모두 한 달 전보다 하락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편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5월 CPI 보고서와 관련해서 매우 좋은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더 둔화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5월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좋은 소식이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BOJ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을 밝혔고요. 중국의 5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9% 하락하면서 전기차 수출도 주춤했고 또 제닛 옐런은 트럼프의 소득세 폐지 의견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며 노동자와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BOJ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나섰죠. 향후 시장 전망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 마이너스 0.1%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단기 금리를 현재 0에서 0.1%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2회 연속 동결에 나섰습니다. 한편 매월 6조 엔 규모이던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회의 때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국채 매입을 유지하고 자세한 내용은 7월 말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달러당 157엔 부근에서 움직이던 엔화는 해당 발표 이후 158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니코 자산운용은 새로운 채권 매입 목표가 발표되지 않았고 일본은행의 성명서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시장에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 매입 축소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 직후부터 감축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은 규모로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최근 엔화 약세는 물가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 한 엔화 가치는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채권 매입 축소를 통한 긴축이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미국과 일본 사이의 큰 정책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엔화 약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